안녕하세요. 분데스리가 팟캐스트 마이스터잘의 진행을 맡은 박배율입니다.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현재 시각 10시, 오후 10시 1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이스터잘의 8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석봉 방송은 축구에 대한 애정과 과몰입이 가득한 팟캐스트입니다. 그로 인해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송에 대한 댓글과 피드백을 팟빵과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다음 회차 준비 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저 포함해서 총 5명의 패널과 함께합니다. 간단히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부터 할까요? 저는 프랑크푸르트 팬 이동근이고, 네, 저희가 일단 디스코드로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그냥 녹음할 수 없는 주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녹음을 하고 있다는 점,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디스코드라 이게 하다가 끊기거나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분들, 네, 오늘 제가 진행한 이대로 가장 많은 회돌이 보였거든요. 그런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 볼프스버르크 응원하고 있는 김상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병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버코리아를 응원하고 있는 안식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연휴도 잘 보내셨나요? 네, 무난하게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연휴가 요즘 시간이 빨라서 벌써 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오늘 또 다 챔스도 보실 수도 있고, 어떻게 지내셨나요? 일단 다음은 이제 일요일마다 알바가 있는 중계로 누가 승리를 다음 주까지 알바가 일요일에 있어서 네, 일요일도 그것 같지만 뭐 평일에 녹음제가 녹음하거나 아니면 디스코드를 녹음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 A매치 밸런스를 정말 네 아직 많아가지고 빨리 죽을 뻔했어. 아, 브라질전 네, 하셨구나. 그리고 파라과이전은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졌을 그 서울의 경기보다 그 관객이 적은 대점사가 왔어요. 처음 봤어요? 그렇게 관중이 없는 거. 맞아요. 네? 다음 달에 서울에 23,000명이 조금 넘죠. 네? 좀 국가대표팀 경기 관련해서 할 말이 많지만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분량이 역대급으로 많아요. 그래서 네,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엇보다 유튜브 구독자가 100명이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야,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사장님 계신데, 사장님이 이제 쇼츠를 저희가 만들어주세요. 근데, 정말 제가 지난번 진행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퀄리티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재밌게 봐주시고, 또 난 유익하니까, 이렇게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댓글도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해도 될까요? 네. 네, 신데렐라 그레이님이, 네, 니벨은 FM 예전작들에게서 항상 튕겨나서 종종 썼다고 생각나네요. 결국 현실에서도 자리를 못 잡고 끝나는군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이게 아마 노이어와 이제 니벨에 관련한 쇼츠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마보겐님이 에어클래시코 끝나고 씁쓸한 마음으로 다시 듣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아들 일이 꺼졌네요. 전반 준비 잘하다가 세트피스 실점, 후반엔 선수의 퀄리티 문제로 실점. 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에어클래시코가 오늘 또 메인 주제 중 하나잖아요. 네, 리뷰가. 그래서 이야기를 해볼 테지만 지금은 에렌의 기세가 참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리고 또 홈플라르 이스칼님이 에어클래시코는 30년 넘게 이어진 우승 경쟁이라는 라이벌리도 충분하고 또 70년대부터 꽤 붙기를 쓰니 역사가 없지 않은데 이름을 엘클라시코 한다 치고 더 클래식으로 지은 게 아쉽습니다. 분데스리가 내에서 고유의 이름으로 밀고 갔으면 좀 더 특색 있는 더비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가짜 더비라는 약간의 비하, 종횡이 섞인 얘기도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너무 재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
클라시코라는 그 닉네임을 한 이유가 약간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게 사실 직위상으로 바이언이랑 그렇지만 그렇게 가깝지도 않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저 말이 멀죠. 기차 타고 4시간 정도 가야 돼. 이름을 띄우려면 약간 두색을 맞추려면 독일어로 클래식을 하는 게 괜찮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사회적으로나 보통 이런 법인은 가장 유력한 게 뭐 거리 아니면 뭐 역사적인 경제적인 약간 사연이 엮여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만들려 했던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글 달아주신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가서 구성은 이제 1부, 2부 나눴습니다. 1부에서 법국 뉴스와 대학 클래식 및 시라우드 리뷰를 하고요. 2부에서는 독북 경기 리뷰 간단하게 하고 이제 유럽 대항전과 8라운드 프리뷰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1부 법국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후 21일 화요일 오후 10시 넘어서 이제 녹음을 하는데 한 오후 7시 정도 됐나요? 바이에른 뮌헨이 뱅상 컴퍼니 감독과 2020년까지 재계약을 마쳤습니다. 네, 정말 속보고요. 원래는 2027년까지 계약되어 있던 컴퍼니였는데 2년 추가 연장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컴퍼니는 이제 첫날부터 바이에른이 저에게 줬던 신뢰와 업무 환경에 대해 감사하고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실제가 지냈던 16개월에서 17개월보다 더 오래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구단의 생각을 이해하지만 한편 선수들의 생각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 구단의 과거에 대해 깊은 존경을 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성공적인 미래를 많이 함께 만들어가고 싶을 뿐이다. 사람들이 바로 이것이 바이에른이다 라고 말하며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고 싶다라고 말을 했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하이노 회장이나 앱에 오히려 구단 스태프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는데 좀 표정이 밝아 보이더라고요. 네. 이게 컴퍼니가 애초에 좀 바이에른의 1순위 감독이 아니었고 일단은 하위 순위의 감독이었는데 처음에 선임될 때 굉장히 우려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벌리 감독이었는데 네, 당시 벌리를 감등시키고 와서 아무리 그래도 미넨 감독인데 강등팀 감독 데리고 올까?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 너무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넨 스태프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이 뿌듯할 것 같아요. 킹파니가 번니를 이제 이끌고 승격됐지만 바로 또 강등을 이제 감내해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뮌헨으로 오게 되는 과정에서 과연 뮌헨의 그 엄청난 빅클럽에 맞는 감독인지에 대해서는 분표가 떴는데 어쨌거나 지난 시즌은 시행착오가 없진 않았으나 리가 우승을 되찾아 올해는 더욱더 강력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월드 때는 이제 약팀인데 뱅핑 같은 플레이를 해서 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시즌 일부러 점유율을 내주거나 역습을 주로 활용하는 등 좀 여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컴퍼니의 발전이 좀 더 돋보이는 시즌인 것 같아요. 확실히 지난 시즌 좀 챔피언스 리그랑 리그를 겪으면서 좀 경험이 많이 올라온 것 같기는 해요. 지난 시즌에 대비해서 아까 동건님이 말씀드렸던 대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이게 좀 킬포인트고요. 무조건 플랜 A를 고집하는 그런 스타일은 좀 버리고 이제 다른 스타일을 좀 추가하면서 유기적으로 이제 팀을 운영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좀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콤파니 감독의 인터뷰 스킬을 좀 칭찬을 한번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김민재 선수 관련해서 인터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전임 감독들이 뭐, 김민재에 대해서 안 좋게 말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김민재를 비롯한 인터뷰 스킬 자체가, 괜히 이 감독이 선수 때부터 리더였으며, 티의 레전드였던 이유가 있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선수단 장악을 하는데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확실히 좀 제 말꼬리 잡히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논란을 만들지 않는 스타일로 인터뷰로 한 번도 언론에 화를 낸 적이 없고 그럴 정도인데 이게 컴퍼니가 보일 때 이제 뒤에서 락커룸에서 화내고 이런 거 보면은 화이 없는 것 아니거든요. 그쵸. 맞아, 뭐, 알고 있거든요. 네, 막 소리 지르고 막
차라리 이군 선수 부르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선수를 질책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엄한 모습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적인 모습도 아직 보여주니까 선수들이 따르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쨌든 팬들 당했던 감독을 데려온 거면 처음에 맞지. 네, 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선임을 했을 때 인터뷰를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당장에 이 감독의 성적을 본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아갈 방향성을 그러니까 전술의 방향성을 봤다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 그 도박수라면 도박수가 이제 완전히 집중하게 되면서 이번 시즌에 거의 그 독일을 넘어서 유럽 거의 탑3 안에 드는 팀의 폼이 나오지 않나. 왜냐면 케인의 비중이 크긴 하겠지만 다른 선수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데려온 루이스 디아즈를 그리고 팀 노가를 한 걸 보면서 이제 콤파니 감독이 물론 관리에서는 성적이 안 좋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을 잡고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콤파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딜설로는 메시 바이아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좀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직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제 뭐 크리스티안 폴크의 문구나 이런 곳에 따르면은 그런 조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설마 지금 재계약을 맺은 이유가? 라는 간의 생각은 드네. 물론 개인적으로 사실이 아닌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저도 약간 감독 재계약 타이밍이 뭐 정해진 건 없지만 약간 특이한 타이밍이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뭐 그런 배경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또 없이 갑자기 한 것. 사실 뭐 그 전에 이제 여기가 징후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대충 어디서 막 체결했다 이러고 시절이 뜨는 게 슬리인데 정말 이번에 갑자기 뜬 소식이라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만 미넨 팬들은 그렇게 바라지 않겠죠. 그러나 이 재계약을 통해서 또 바이언 안에서 콤파니 감독이 있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미넨 단 차원에서도 좀 더 콤파니를 밀어주는 게 이제 가시화가 됐습니다. 워낙 또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바이언과 콤파니 감독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소식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뮌헨글라드바흐 최근에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로벤 슈레더를 스포츠 디렉터로 임명했습니다. 이제 롤란드 비어크스의 뒤를 이어서 잘츠부르크의 로벤 슈레더를 새로운 스포츠 디렉터로 선임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비어크스와 달리 슈레더는 당분간 경영진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강등 위험에 빠진 팀의 상황에 맞춰 운영 업무에만 집중할 예정이고요. 현재 임시감독을 맡고 있는 오이게 폴라스키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고 분명한 예상을 받았다고 언급을 했어요. 폴라스키 감독이 시간 제한 없이 팀을 이끌도록 우선 신뢰를 보였습니다. 1월 겨울 이적 시장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수비 문제에 집중할 것을 언급해서 아마 이제 수비 보강을 할 것을 좀 내비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비우쿠스가 나간 자리에 새로운 체제가 들어섰고 또 어쨌든 지금 임시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잖아요. 폴란스키보를 좀 믿고 간다는 거는 일단은 괜찮은 선택인 것 같긴 해요. 지금 감독 매물 구하기도 굉장히 애매할 뿐더러 그리고 또 이번에 잘못 선임하면 진짜 나라 아끼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에 진짜 잘못 가면 진짜 나락인데 아마 플라인 딘스트나 이런 전 선수들이 복귀할 때까지는 기다려줄 것 같은 모양새긴 합니다. 뮌헨이 등등권 것도 치료권에 또 있는 건 좀 어색하잖아요. 아무래도 어쨌거나 문제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 로벤 슈레더 디렉터 또 폴라스키 감독이 어떻게 반전을 이끌어낼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잘츠부르크 사단인 것도 좀 주목을 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 슈레더가 첫 시작이 마인츠였어요. 마인츠에서 스 애들 데리고 와서 좀 재미를 보다가 이제 나가서
이제 샬케로 가요. 아닌가? 샬케 아닌가? 아프리카에 샬케 되고 대차게 망해요. 잘려요. 네. 네. 그리고 라이프치히에서도 갔다가 별로 큰 성과를 못 내고 그 짤츠부르크도 자천이 된 거거든요, 사실. 네네. 근데 샬케, 네. 네, 마인츠 있다가 샬케 가서 망하고 라이프치히 갔다가 짤츠부르크. 바퀴? 그래서 이제 슈레더 디렉터도 이제 메넨글라드바흐를 재건하게 된다면 다시 독일 축구 내에서 단장으로서의 신임을 좀 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이 감독, 이 디렉터가 조금 폼이 떨어진 건 맞지만 그 프랑스 시장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외국의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꾸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메넨글라드바흐 입장에선. 어쨌든 슈레더도 패스부타는 조금 소클럽에서 어쨌든 빅리그의 메넨글라드바흐로 하니까 이거를 다시 재건한 슈레더 입장에서도 충분한 PR, 자기 PR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좋은 선택이라고. 슈레더에 대해서 좀 제가 알아봤을 때 샬케가 2부로 이제 강등당한 직후에 이제 디렉터로 부임을 해서 이제 샬케가 바로 승격을 했었잖아요. 물론 그걸 이제 바로 강등당하게 되었지만 바로 승격을 했을 때 이제 발군의 능력을 보여준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이사회가 보라가 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됐고 그 이후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라이프치히 갔다가 오래가지 못하고 달츠부르크로 약간 좌천되는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메넨글라드바흐를 통해서 독일로 돌아온 슈레더입니다. 메넨의 또 반전을 이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안드레아 나팔리가 이제 2008년생 센터백, 레버쿠젠의 유망주 센터백인데 네덜란드의 알크마르로 임대 이적을 갑니다. 근데 이게 시절이 이상한 시기에 떴죠. 그죠? 네. 네, 그게 또 당황했는데 시절 기사가 지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네, 알아보니까 뭐 서류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유로파나 이런 명단에 다 등록을 해놨는데 서류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지금에서야 이게 지금 승인이 났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여름 이적 시장 종료 이전에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출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네요. 네, 이런 경우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레버쿠젠이 또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유망주 센터백이 인대 가서 얼마나 성장이 올지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부 벨링엄과 이제 앨리스 벤세기를 이제 이 선수들이 골든보이 후보에 선정이 됐습니다. 벤세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 한번 해주시죠. 물론 좀 유명한 두 선수지만. 벤세기르 같은 경우는 이제 AS 모나코에서 이제 아클리라고 하죠. 네, 또 말이 이라고 보이네요. 네,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양쪽 윙에 왼쪽 윙에서 뛰는 선수고요. 생각보다 드리블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드리블로 이제 모나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좀 빛을 봤던 선수인데 잘했어요. 모나코에서는 확실히 잘했는데 그래서 이제 골든 보이 후보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저 왼쪽 윙 포지션에서는 지난 시즌도 벤세기르를 너무 순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모나코에서 워낙에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나코 시절의 폼을 생각을 해서 데려온 건데 현재까지는 조금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팀에서 아무래도 리그가 좀 커지다 보니까 빅리그로도 왔고 이 템포에 못 맞추더라고요. 벤세기르가 스피드도 안 되고 뭐 프랑스 리그 뛰다가 독일 리그로 오다 보니까 서비스들의 이제 수준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쪽 외신들을 상대를 하는 걸 보니까 드리블 생각보다 잘 안 묶이더라. 그래서 지금은 좀 적응 중에 있다. 근데 모나코에서 봤던 이제 고점과 포텐셜을 재단했기 때문에 기대는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 어쨌든 포텐셜하고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골든보이 후보에 선정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같이 골든보이 후보로 선정된 또 조부 벨링엄이 있죠. 지금 도르트문트 7번인데요. 이 선수는 와일드카드 5인으로 명단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아주 골든보이가 좀 특이해요. 이게
나중에 와일드카드로 좀 뺏길만한데 뭔가 이 선수들을 이렇게 넣더라고요. 5명을. 네, 그래서 조고 벨링엄이 포함이 됐는데 조고 벨링엄은 이제 저번 시즌 썬더랜드 2부 리그죠. 2부 리그에서 40경기 4골 3도움을 기록을 했지만 이게 스상으로는 얘가 그 정도 선수인가 싶지만 어쨌든 썬더랜드 승격을 이끈 공진이긴 합니다. 그래서 dortmund가 돈을 주고 데려왔는데 그래서 사고를 쳐버리는 바람에 이거 참 난감하게 됐습니다. 큰 사고를 쳤죠. 네. 이게 심지어 이제 를 위해서 한번 무슨 사고인지 한번 언급하고 갈까요? 나중에 댓글 때 얘기할 거지만 공을 젖어있는데 상대점도 있는 거 없고 그만 걷어내다가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상대편 공격수한테 정확히 패스가 된 올리스요. 네. 에어 클래시커 리드 때 자세히 필시해보고요. 네. 수상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라민 야말 같은 선수도 있고. 야말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파서 네. 그게 골든보이가 저번 시즌에 탄 선수는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야말 좀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네. 근데 그렇지만 저 둘은 안 될 것 같다. 베제기르도 도축 좀 힘들 것 같다. 네. 그래서 좀 대질의 두회 정도를 예상을 하고 또 두회가 정배긴 하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도 이제 두회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이파이를 그냥 그리고 사실 내내 꾸준했어요. 두회가 정말 성장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증명을 하는 그래서 두회가 정배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다른 후배가 이제 파르시 두회 일디즈 디누그이센 정도가 있는데 아마도 두회에서 맞지 않을까. 네네. 시즌에는 또 이제 파르시가 여기 많이 오고요. 쿠바르시가 네. 사춘기가 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아.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이니고처럼 잡아주는 이제 라인 잡아주는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스페이스가 있어야 더 잘하는 선수예요. 왜냐하면 아직 경험도 없고 이 선수가 라인을 맞추는 선수는 아니에요. 아인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좀 내지컬이라고 하죠. 내지컬이 없는 편은 아닌데 뛰어난 선수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라인을 못 맞추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그거를 이제 잡아줬던 선수가 이니고인데 이니고가 나가고 지금 그 자리가 대치가 안 됐잖아요. 네, 아라우스 지금 이제 고생을 하고 있다. 지금 흑화를 했다. 좀 사춘기가 왔다. 지금 올해 분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웅필 연세가 너무 가혹하다. 그쵸. 뭐 생각을 합니다. 연생인데 아무리 그래도 아니 07년생이 바르셀로나 주전 수비수를 하고 있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바르셀로나 주전 센터백인데 포멘팅까지 해야 되면 도대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여기까지만. 네. 그리고 야말은 이제 전년도 수사자이기 때문에 아예 소문이 없다 그럽니다. 이것도 한번 해서요.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구단 뉴스 소식도 이제 확인해 볼게요. 미네부터 볼 건데요. 미네는 그냐브리 재계약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냐브리는 원래 내년 여름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요. 이제 미네는 재계약에 긍정적이지만 현재보다 감축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미네는 이번 시즌 그냐브리가 보여준 성적과 경기력을 높게 평가해서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이제 선수와 소통 중이라고 합니다. 그냐브리는 현재는 보너스를 포함해 연간 약 1,700만에서 1,800만 유로를 받고 있죠. 엄청난 고액 연봉자인데 재계약을 위해서는 연봉 삭감이 불가피하다. 선수 측은 잔류를 위해서 연봉 삭감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고레츠카는 좀 반대의 상황이에요. 고레츠카 역시도 1,700만에서 1,800만 유로의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고액 연봉자이자 또 바이언의 준 레전드 선수인데 미네는 이제 파블로비치와 비숍의 영입으로 해당 포지션이 이제 충분히 보강됐다고 생각해서 고레츠카 재계약에 미온적인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편 샬케에서 함께했던 이제 페네르바체의 테데스코 감독이 고레츠카에게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네의 얇은 스쿼드 이제 사정으로 1월에 고레츠카가 바로 팀을 떠날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마브리 같은 경우에는 인적인 셈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계약에 긍정적인 건 맞긴 한데
또 언제 또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네. 근데 또 너는 착각한다고 한다면 나쁘지 않은 재계약이지 않을까. 그리고 고레츠카 같은 경우에는 테데스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래서 고레츠카가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테데스코가 먼저 달리지 않을까. 테데스코 어디 갔어? 테데스코 어디 갔어? 약간 그런 소리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지션이 다른 것도 좀 크죠. 이제 지금 미넨 같은 경우에는 백업이 없잖아요. 그나브리가 나가버린 좌익 백업이. 그래서 이제 얘 지금 폼도 괜찮고 저기 1700만에서 1800이더라는 게 연봉으로 치면 250 정도 되거든요. 260억. 진짜 없네요. 에이. 근데 여기에 이제 옵션을 좀 많이 붙이고 보장금을 많이 삭감한다는 얘기가 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나브리 입장에서 좀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미네랜드한테 이제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얘기가 그나브리 지금 전반은 재계약 시즌에만 항상 잘한다. 이 시기같이 폼이 떨어지더라. 이제 때문에 야구에서는 FA로 있더라고 그러죠. 그렇죠. FA로 네, FA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계약 관련된 그나브리 재계약 관련된 거는 저도 괜찮다고 봐요. 고레츠카는 저도 포기할 줄 알았어요. 비숍 데려오면서부터 얘는 놔주겠구나라고 싶었어요. 얘가 생각보다 1700, 1800에서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네, 맞아요. 얘는 진짜 세게 받아요. 그래서 미네 입장에서는 아마 이 회계 장부 문제도 있고 현금 유동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고레츠카를 내보내지 않을까. 참고로 회계에서 대부분 현금 100%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많이 주급이 높은 고주급자들이 많으면 이제 좀 현금이 많이 나간다라고 이제 회계상부에서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맞아요. 알아두시는 중. 네. 솔직히 우리가 살 일은 별로 없지만 안 뒷할 수 있다. 한 번 안 뒷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저처럼 또 네. 그래서 저걸 해봐서 알아서. 네, 어쨌든 고레츠카랑 참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하는 선수, 좋아하던 선수의 전성기가 많이 지난 게 이제 좀 이번 시즌에 더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갈렸죠. 그렇죠.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폼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 그래서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고레츠카 팬분들이라면. 네. 그 킴이랑 고레츠카가 챔스 격비롯해서 플릭과 함께 트랩을 했던 그 시기를 참 잊지 못하고 있어서 그게 벌써 5년 전, 6년 전이네요. 그렇죠. 어쨌거나 이렇게 리빌딩과 윈나우를 함께하고 있는 바이얼인데 김민재 얘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 티즈트의 가제타에서는 이제 바이엘과 김민재가 서로 떠날 생각도 없고 매각할 생각도 없다라고 기사를 낸 바가 있어요. 괜찮았네요. 네. 차이여서 세 번째 센터백이 된 김민재를 영입하기 위해 이제 아무래도 세리아 팀들이 관심이 많죠. 유벤투스와 AC 밀란이 관심을 드러냈는데 하지만 토비 알프세플에 의하면 미넨과 김민재는 1월에 팀을 떠나고 싶어지도 판매하고 싶어지도 않는다. 그러게요. 노래 가사 같네요. 베이스릭 사운드 노래가 헤어지지 못하는 민재 떠나가지 못하는 미넨인가요? 네, 약간 네. 바이든은 김민재 열정과 허리실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재 역시 미넨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3옵션 중앙 수비수일 뿐이지만 동시에 핵심적인 세 번째 센터백이기도 하죠. 오파메카도와 타가 부상이나 출장 금지 등의 이제 결정을 할 상황이 생기면 그에 맞는 수준의 대체자가 필요한데 오직 김민재만이 현재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죠. 제가 봐도 여름에는 재평가될 것이라고 하는데 겨울이 적은 가능성이 정말 적어 보입니다. 네네. 이게 갑자기 이 브이로그가 갑자기 부활하지 않는지 트레이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사우디 쪽에서 막 거절할 수 없는 제한이 오거나 그럴 일은 딱 없어 보이니. 그리고 솔직히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바이에서 김민재의 주급 그렇게 높은 면도 아니고 그리고 저 정도 폼을 유지하는 선수가 이 3옵션 센터백이다?
저 같으면 안 팔 것 같아요. 그리고 김민재 역시도 완전하게 백업으로 밀린 게 아니라 이제 중간중간에 자주 나오잖아요. 이 선수가 출전 시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는 삼옵션 선수이기 때문에 김민재 입장에서도 굳이 리스크를 지면서 나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가장 흔히 밀란하고 유벤투스는 김민재 주급을 감당할 수가 없다. 저는 뭐 이미 마이스터샤를에서 수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김민재는 지금 막 상태를 관리하면서 어느 정도 커리어도 쌓아나가는 한 번에 약간 쉼표가 필요한 시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지금 아예 출장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시즌 이제 막 시작했다 봐야 되잖아요. 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유있게 상황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또 그렇고요. 이제 도르트문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심상치 않습니다. 슐로터백의 후보인데요. 도르트문트와 슐로터백의 계약은 2027년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슐로터백이 사실 리버풀과의 링크가 좀 짙게 떴었죠. 그래서 슐로터백이 빌바오의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은 제 계약을 당장 연장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때 기간에 또 미넨의 관심에 대해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다시 한번 좀 유보하는 입장을 밝혔어요. 도르트문트는 슐로터백이 뭐 픽싱이잖아요. 장기적으로 잡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쳐왔고 팀 내에서 상징적인 가치에 걸맞는 대우를 해줄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슐로터백은 비슷한 스탠스가 유지가 돼요. 미래를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고 나의 커리어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면서 도르트문트의 스네브에게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대 기간에 하이스 요아킴 바츠케 CEO가 직접 나서가지고 슐로터백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슐로터백 네, 사실 이게 참 네. 슐로터백과 도르트문트의 관계가 너무 깊기 때문에 이런 엄픈 걸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긴 했거든요. 네, 내 주변 슐로터백에 대해서 너무 도르트문트 팬들이 불안해하니 나까지 불안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 사실 슐로터백이 웬만하면 재계약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자기 커리어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재계약이 될 것 같은 긴 재계약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2년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하겠지만 이런 뭐 4년 큰 계약들은 거의 마지막 시즌이니까 좀 신중을 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저도 그 생각을 동의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 팬들 입장에서 슐로터백은 놓아질 수가 없는 선수여서 더 그런 것 때문에 픽스. 본인과 도르트문트의 약간 서사도 정말 크지만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본인 커리어의 마지막 메이저 사인이 될 거잖아요. 흥중에 질 수밖에 없는 게 이해가 됩니다. 뭐 아직까진 저도 재계약 쪽을 좀 볼 것 같긴 한데 리버풀도 그렇고 미넨도 그렇고 워낙 또 센터백 영입에 의사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이것도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슈투트가르트입니다.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워했던 사과였는데요. 이제 조칸 헤네스 감독이, 슈투트가르트 감독이 볼테마드 이적과 오연규 영입 실패가 팀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바스티안 헤네스 감독은 여름 이적 시장 팀 행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팀을 비판했습니다. 이적 시장 막판에 닉 볼테마드를 대체자 없이 뉴캐슬에 판매해서 팀의 전력을 저하시켰고 데미로비치마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제 볼테마드를 뉴캐슬로 이적시킨 팀의 결정은 쓰라린 손실이며 그를 대체할 선수를 아직 찾지 못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판매에 대한 재정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하지만 저는 은행작이 아니라 감독이고 이제 슈투트가르트 팀의 경기력이 최우선인 사람입니다. 독특한 유형의 스트라이커였던 그를 팔면 분명 팀의 퀄리티가 떨어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우리는 볼테마드를 대체할 선수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이적시장 막바지였기 때문에 현실적인 영입이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고요. 참 오영규 영입이 안 된 게 참 아쉽네요. 네. 말씀하시죠. 네. 저희가 좀
한국인 공격수나 이런 걸 좀 바랬던 마음이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사과였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슈트가르트가 공격 쪽에서 좀 문제를 드러내고 있긴 해요. 어쨌든 미드필더인 이제 엘카누스 이런 선수가 골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저번 시즌보다 이제 미드마다 있었을 때보다 경기력도 그렇고 득점력이 저조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영규가 지금 영입이 됐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 슈투트가르트가 저번 시즌에 비해서 득점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를 지금 겪고 있죠. 리가에서의 승리도 대부분 한 점차 승리에 지금 그치고 있고요. 볼테마데가 떠나고 새로운 축구가 됐던 에르메디 데미로비치도 지금 부상을 당해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슈바벤 입장에서 좀 많이 아쉬울만 하죠. 볼데마테를 파는 것 자체는 그 하인 시퀀스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주고 팔죠. 볼데마테를. 진짜 알겠죠. 네. 잘 팔았는데 문제는 이제 대체자 리스트가 대체자를 너무 늦게 찾았죠. 네, 저도 미리 그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 했는데 미넨하고 링크가 꽤 있었잖아요, 지난해. 그때부터 이미 알아봤었어야 했던 봐요, 저는. 뭐 오연구가 됐던 뭐 다른 공격수들이 됐던. 근데 그런 게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서 좀 크게 개의지 않았나. 그리고 오영규 같은 경우에도 진짜 관심이 있었으면 솔직히 메디컬 탈락시킨 거 딱 뻔하거든요. 돈 싸게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 말고는 없어요. 메디컬은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다. 근데 지금 가뜩이나 급한 입장에서 저렇게 이제 돈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딜을 얻고 다시 한다? 이거는 급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반팀의 태도. 좀 거만했다라고도 생각이 돼. 오영규가 세게 얘기하자면 규제 파악을 좀 못했다. 그래서 지금도 폼이 좋잖아요, 오영규가. 그래서 더 아쉬움이 남고요. 그렇죠. 또 세바스티안 헤네스 감독도 자기 우려가 본인의 우려가 맞았냐 틀렸냐의 문제가 아니라 볼테마데를 판매했던 결정과 오영규의 영입 무사는 슈투트가르트에게 큰 위험을 감수했다라는 걸 의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1월에 무조건 영입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 저 1월에 이제 1월에 오영규 선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선수도 영입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헤네스 감독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사실. 헤네스 말고도 감독들도 이렇게 베테랑이 이제 에이스를 내고 에이스를 영입을 하는 게 많거든요. 때문에 어쨌든 헤네스 감독의 의중은 알겠으나 이렇게 대놓고 팀과의 WWE를 신청하는 것은 괜찮을.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슈투가르트에 있어서 헤네스가 더 큰 사람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어쨌든 이런 공격질을 가지고 지금 리그 3위까지 올렸는데 그 말씀 드리려 했어요. 네. 너 재계약을 또 체결하게 돼 최근에. 그래서 좀 그런 거를 믿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면서 좀 볼 때마다 판도를 써라 이렇게 좀 권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슈투트가르트가 리그 3등이에요. 지금 5승1패이라 나쁘지 않습니다. 바이온 다음으로 6실점으로 지금 최소 실점 2등이고요. 라이프치히가 지금 승점 16점이라 슈투트가르트와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보면 이런 좀 공격진의 부족 속에서도 또 볼테마드 이탈 속에서도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니까 헤네스가 이런 얘기를 좀 어떻게 보면 강도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막 헤나가 이런 얘기하면 써 넘기겠지만 키포지하네 이러겠지만 헤네스가 얘기하는 거니까 이번에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어는 줄 건데 문제는 겨울이면 여기가 더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볼테마드 판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비싸게 불보다 이제 스티븐 윌슨 선보사 같아요. 왜냐하면 오영규 아까도
아이석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영규에 대해서 갑자기 메디컬에 제동을 걸었던 거는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유력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약간의 빌미를 틈타서 이적률을 좀 깎겠다는 의도가 보였는데 겨울에 영입을 하는 것도 결국은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름 버스 때. 그럼 결국 조삼모사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었나. 뭐 그런데 어쨌거나 승적은 내고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랑. 왜 띵계하죠? 페레스 감독이 참 대단하다고 느끼게 되네요. 어쨌거나 볼테마드 정도의 선수가 빠졌으면 지금 성적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거니까 또 앞으로 슈투트가르트의 노보를 보면 될 것 같고요. 메넨글라드바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안 좋은 소식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포 클라인리스트의 복귀가 다시 한번 미뤄졌습니다. 5월에 무릎 연골 수술을 받았던 팀 클라인리스트는 원래 10월 말, 그러니까 이제 곧 복귀를 했어야 됐는데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러면 다음 주에 부분적으로 팀 훈련에 참가를 했으나 아직 좀 회복이 덜 되는 상황이고요. 클라인리스트는 다음 A매치 휴식 경기인 11월 20일 하이덴하임과의 경기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무릎 연골은 참 민감한 부위인데요. 그렇죠. 저기는 쉽지가 않죠. 저기가 네네. 연골 같은 경우가 저게 물이 차면 이게 또 딜레이가 돼요. 근데 물이 차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연골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관리를 정말 빡세게 해야 되는 부분 중 부위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우리 어깨에 복귀가 미뤄졌네요. 아마 무슨 문제가 안 나옵니다. 지금 메넨 입장에서는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이 아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하악부 지상적으로 골을 넣어주고 있지만 적으로 분기력을 봤을 때 좀 실망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인 핑스 선수의 복귀를 바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제 폴란스키 감독 이제 클라인리스트가 오고 나서 이제 팀의 진짜 전력이 어떤지를 보고 싶었을 것 같은데 이게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좀 메넨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직전 경기 얘기를 잠깐 그럼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최하위에 처져 있는 메넨글라드바흐고요. 우니온 베를린 원정을 가서 또 3대1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경기 전에 우니온 베를린이 리그 2경기 무득점이었는데 결국 메넨은 3실점을 또 하고 말았어요. 맞아요. 승리가 없고. 네. 그래서 좀 많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요. MK가.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일단 한국 선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스가 있죠. 네. 기록이 나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거. 난감하네요. 전혀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 팀은 일단 타바코비치가 아무리 골을 넣어주고 있다고 하지만 타바코비치는 선수 능력치로 치면 그렇게 높은 능력치를 주기가 어려운 선수거든요. 맞긴 합니다. 그냥 습지 느낌으로 골만 넣어주고 있는 느낌으로 강해서 타바코비치가. 네. 그리고 중원도 조금 지난 시즌보다는 좀 애들이 좀 많이 필요청이 좀 하는 것 같고 많이 아쉽네요. 멤게 스쿼드가 안 좋은 편이 아니에요. 이 스쿼드로 솔직히 컨퍼런스 경쟁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스쿼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강등권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클라인리스트의 부재가 가장 크다고도 하지만 감독의 부재가 좀 더 감독의 부재도 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스쿼드 페어원회가 좀 많이 있고 막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도 오누라가 교체로 복귀를 좀 했고 클라인리스트도 11월 말에는 올 텐데 그리고 지금 제가 메넨 경기를 물론 풀러보진 못했지만 지금 세트피스 수비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생각이 수비 전체가 무너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전에서도 완전 대창 살았다가 겨우 만회했던
6대4 패배당했던 경기에서도 대부분의 실점이 크로스 상황이나 세트피스에서 허용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네요. 네. 또 이런 걸 본다면 클란니스트가 수비적으로도 좀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그냥 워낙 체력이 좋고 신장이 있는 선수니까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메넨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장크트 파울리 약간 지금 내부? 있는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파울리의 주장 잭슨 어바일이 지금 석 달째 장파울리 팀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여름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좀 민감한 게시물을 본인의 SNS에 업로드를 했고요. 이스라엘 강력을 팔레스타인의 영토로 묘사한 FC 팔레스타인 유니폼 사진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잭슨 어바인과 장파울리의 갈등이 있었고, 어바이드 3개월 동안 구단 스쿼드에 한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장인데도 말이죠. 10월 초에 구단 이사회의 르네보는 클럽보다 큰 사람은 없다는 글로 어바인을 저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어바인은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피했고요. 어바인은 3개월 만에 최근 호펜하임과의 경기 벤치 명단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런 또한 참 팬들 입장에서 제일 속 터지고 불필요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안 해도 되는 거랬죠. 굉장히 심지어 잭슨 더베이 주장할까? 네. 주장이 실적인 스탠스 또는 행동을 사람들이 보는 SNS에 업로드한다?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거는 잭슨 더베이니 크게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저는. 네. 뭐 개인의 성향이 있고 신념이 있지만 예전에 한번 이런 경험이 있어요. 똑같은 거의 유사한 사례고 잭슨 어바인이 한번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번 논평하는 바람에 장파울리가 번역을 치른 적이 한 번도 있었어서 이게 한번이 있고요. 인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쉬운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어바인 칠패스도 아니고 네. 하지만 이런 사회적 문제를 끌고 가는 거고 장파울리 입장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애초에 장파울리라는 칭찬 제가 성향이 좀 들어오고 있는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쨌든 바이크 소열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한국을 하지 않아 파울리 제가 근데 그렇다고 선수까지 같이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면 좀 위험하다. 곤란하다. 많이 위험하죠. 네. 어쨌거나 또 장크트 파울리가 완전 시즌 극초반에 좀 약간 골풍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시나니가 되게 잘했죠. 네, 그때 어바인이 있었다면 캡틴이니까 좀 그 골풍을 조금이라도 더 이어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거나 이제 스쿼드에 막 복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도움이 돼야 되고 이런 불필요한 좀 잡음은 최대한 내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적인 의견을 좀 피력해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DFL 얘기 잠깐 할게요. 네네. 추가. 네네. 추가 줘도 되나요? 기타 하게 되면 네네. 그 기타 소식 하기 전에 뉴스 추가를 조금 해드리자면 네. 그 지난번에 이탈리아 그 나폴리 원정 관련해서 제가 뉴스를 다룬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제가 중립 경기장에서 개최를 해달라고 UEFA에서 거절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나폴리에서 이게 그 유럽에서는 생겐 조약이라고 해서 그 조약으로 이제 왔다 갔다를 할 수 있는데 그 로마 주재에 있는데 이탈리아 내무부에서 생겐 조약을 이제 일정을 이제 48시간 동안 중단하기로 했다고 해요. 경기 때문에 11월 3일과 4일 사이에 다시 국경에서 저기로 한다고 하거든. 근데 결국 23년 4월에 이제 나폴리에 침투를 해서
나폴리를 이제 그 가스과장으로 만들었네. 네네. 근데 이게 국경 배제 자체가 처음인 건 아니고 최근에 암스테르담에서 마르세유가 그 아약스 팬들이 마르세유에 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 국가에서 많이 진행됐다고 하니까 네. 이게 꼭 이제 프랑크푸르트 쪽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은 원정팬 없이 홈팬들로만 나폴리전을 치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런 괜히 위험한데 빡세겠는데요, 우리가? 그러게요. 분위기가 조금씩 좀 험악해지지 않나 싶네요. 네. 혹시 또 다른 뉴스 있으신가요? 아니다. 잘 없으시면 처음 살짝 보자면 네네. 그 샬케가 1등이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 해서 이제 총 모든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주면서 현재 순위는 1위로 알고 있는데 샬케의 약간 고민인 게 그 득점 자체가 조금 세트피스나 키에 몰려있다. 그래서 조금 필드골에 약간 목말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필드골이 터지지 않는다면 이 샬케도 결국에는 이제 시즌 중후반에 갔을 때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리우스가 이제 리버풀 수치로 여겨졌던 그 선수가 샬케에서는 수호신으로 칭송받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 그래서 사람 일은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얘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소프의 지금 경기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근데 코우가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장직에 위기가 있다. 주장 자이든색 주장색의 위기가. 근데 저는 사실 코우보다 필탄색 주장을 낫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필드 내에서 되게 열정적인 선수이기도 하고, 코우는 사실 열정적이죠. 열정적이지 않고 조금 해가 있지만 적극적이지 않아요. 소유형이 이로써 차에서 필릭서 훈련스러운 거죠. 근데 프리스타일한 거는 약간 판정 하나씩 있으면 옷 찢어버리거든. 이 폴크요? 무서웠지. 그래서 실제로 옷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판정에 막 불만이 있어서 사다. 그래서 오후에 이제 개인적인 실수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제 주장도 교체가 될 수도 있고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팀 분위기 전체에 좀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 얘기네요. 들카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소식 있나요? 없습니다. 그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소식은. 그러면 이제 주요 보다는 소식은 거의 다 다뤄봤고요. DFL 얘기 잠깐 하면요. 분데스리가 해외 경기 개최를 거부했습니다. DFL CEO 마르크 렌츠는 마케팅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의 사회적 기관과 맞지 않는다. 국제화를 통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싶지만 공식 경기를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밝히면서 해외에서 리그 경기를 갖는 일은 없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제 이와 그다음 대조되는 리그가 라리가죠. 스페인의 라리가는 바르셀로나와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12월 20일 비아레알과 맞붙죠. 그러니까 비아레알과 바르셀로나가 마이애미에서 경기를 하고요. 세리에 AC 밀란은 또 코모와 또
내년 2월에 호주에 있는 퍼스에서 리그 경기를 치릅니다. 아 근데 이거는 정말 보수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분데스리가에서의 해외 경기 개최는 사실 상상하기도 쉽지 않네요. 알려할 것 같은데요? 그 잘되겠죠? 우리는 그때도 한다고. 진짜 생각이 안 났구나. 말을 아끼겠습니다. 일단은 진짜 아무리터스를 날뛰겠다. 야. 내린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고 왜요? 네. 그러고 이제 리그 7라운드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 지난 7라운드 예측을 동근님, 상현님, 주영님 세 분이 하셨는데 적중률이 상당합니다. 네, 많이 맞췄어요. 그러니까 동근님이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경기 예상을 총 지금 한 9경기 한 거죠. 네, 2라운드 했죠. 근데 거기서 4경기의 승무패를 맞히셨고 그 중에서 2경기는 스코어까지 맞추셨어요. 거기에는 베어 클래시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즌 최고의 품을 뭐가 될까? 네. 그리고 상현님도 정말 총 5개의 경기 결과 승무패를 맞췄고 프라이브루트와 프랑크푸르트의 스코어도 맞추셨어요. 네. 프루트와 프라이부르크의 경기는 동근님, 상현님 모두가 2대1을 예상해서 맞췄습니다. 네, 골 맞출 때 좀 맞춰졌었는데, 네, 이 골을 먹거든요. 그때는 앞서고 있고, 기분이 좀 프루트가 발목을 잡혔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골을 먹고 그러니까 심지어 또 잡혀준 겁니다. 그런가요? 그거 산투스가 잡혀준 거예요. 봐봐. 산투스가 개인적인 정말의 큰 미스테이크. 그건 진짜 인정. 그건 시점 장면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그거 예전에 한번 트랍도 네. 보통 선수들이 허를 많이 찌르잖아요. 사실 그런 그렇게 이뻐 서있겠지. 팀력이 유난히 좋은 선수들 같은 경우 팀이나 빅퍼다 이런 선수들 그때 화들 때 올라가지고 트랍이 한번 쳐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트라이드 있었으면 트랍은 애초에 그렇게 위치를 잡지도 않았겠지만 엠리가도 막을 수 있었다 생각 들기도 해요. 골키퍼의 위치 선정의 문제가 좀 있었다. 그쵸. 저는 원래 3만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트랍이었어요. 트랍발 쳐내라고 그랬어. 아이즈야. 근데 결국 트랍이 나오니까 이제 프로게 난 거죠. 원래에 대한 좀 비판은 전 회차에서도 좀 나왔던 거가 있잖아요. 이전 회차에서도. 그건 사실 네. 이게 리뷰에서 할 얘기긴 한데 네. 기본 2실점을 깔고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 당에서 6대4 경기 같은 경우에도 맨잉글라드 원정 같은 경우에도 저는 수비진의 약간 책임이 조금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네. 근데 엊그제 경기로 인해서 그 생각이 조금 아예 사라져버리고 얘는 좀 쉬어야겠다 이제 좀 밑으로 벤치로 가서 좀 경기를 좀 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하고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머리감 뛰고 와야겠다. 네. 나는 의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영님도 9경기 중에 6경기 승부패 맞췄고 그 중에서 라이프치히 함부르크의 스코어도 맞췄습니다. 흥이 굉장히 좀 세분다. 네, 이게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을 알아가는 것 같네요. 그래도 저희들께서는 이거 가지고 토토하시면 안 돼요. 네, 립을 따면 안 되죠. 네. 분데스리가는 이렇게 약들이 무를 완 뜨는 일이기 때문에 가줄 때문에 물론 하셨는데요. 오늘 책임을 못 져요. 저희. 네, 우리가 미안하지만 책임까지 질 여유는 없습니다. 네.
수고 하시는 거 자기 돈 하나 하셔야 돼요. 미래는 승 무조건 어떤 일 하셔야 됩니다. 네. 당분간 뭐 배당이 났다. 아마 에너소라 엑스네. 네. 에너소라 엑스는 정답이었고요. 네. 자, 이제 리뷰 한번 격적으로 해볼게요. 일단 오니온 베를린과 메네는 아까 잠깐 다뤘고요. 이제 하이데나임과 베르더 브레멘 경기인데 하이데나임과 베르더 브레멘은 2대2로 비겼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는 골 넣어서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이데나임은 지금 거의 7회 강등 거의 메렌과 함께 거의 1순위를 다투고 있잖아요. 그렇죠. 함부르크한테 첫 승을 만들어준 팀이기도 하지. 네, 그래서 홈에서 베르더 브레멘이면 그래도 중위권 이상 하는 팀인데 2대0까지 만들어가지고 드디어 했지만 브레멘이 그냥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어림도 없지. 네, 그렇게 이제 참 비긴기에 아쉬울 만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하이데나임이고요. 슈팅을 무려 31개가 때렸고 그 중에 이제 온타겟, 유효 슈팅도 11개나 있었지만 무승부에 만족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브레멘의 지금 이렇게 부진의 원인은 선수단이 너무 부상자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인 바이저도 포함이 돼 있고요. 지금 부상자 명단을 쭉 보는데 풀백이나 이 수비진에 대한 부상이 정말 많네요. 결국 이런 것들도 여기 나와서 로마나 슈비트가 맞아요. 그 구단 스네버와의 소통에 관련해서 조금 삑사리가 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인터뷰 한 것도 처음에 나왔는데 이제 또 밀려노트에 더 좀 집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 여러모로 브레멘도 좀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네요. 네. 그리고 시즌 개는 아마 로마더 슈미트 런각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심스럽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슈비트 혼자서 좀 고생을 많이 했죠 이번 시즌. 그거 있기도 하고. 그렇고 여기가 시즌 개막 전에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바이저가 십자인대가 떠가지고 크게 좀 십자인대를 다쳐가지고 일지감 지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백을 게다가 또 다른 풀백들도 줄지어서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켈렌과 오크스부르크인데요. 켈렌이 엘반라의 득점이 있었고 슈바베쇼가 있어서 그 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흐름을 탔었고 또 마찬가지로 아우크스부르크도 볼프스부르크를 잡으면서 두 팀 다 좋은 흐름에서 만났는데 1대 무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엘발라가 지금 2경기 연속골인가요? 했어. 네. 2경기 연속 패트릭에서 우승골을 넣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를 제가 봤는데 엘말라 트립적까지 없다가 들어가서 역습 한 번에서 상대 털고 찌까지 느니까 그때 좀 빨로가 보이더라고요. 켈렌이. 확실히 켈렌도 승격팀인데 승격팀 치고는 그래도 지금 나쁘지 않잖아요. 네. 엘말라의 활약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 그래도 아우크스부르크 역시도 어쨌거나 승점을 야금야금 따오고 있는데 공격수의 부재가 좀 필요한 거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경기 보니까 그 이제 키 작은 애들한테 포스 올리는데 그게 계속 누가 봐도 왜 올리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줄 거면 딱 불러주던가. 공격 올리니까 그 지금급인데 차코스를 올리는 거 보고 좀 기특한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골을 넣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통해가지고 흘러나온 공을 따당해가지고 끼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골을 잘못 봤나 지금까지. 네. 옆에 이렇게 무승부로 끝났고 켈렌 수렵팀이지만 지금 6등으로 굉장히 분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인츠와 레버쿠젠 경기에서 이 경기를 봤거든요. 재밌었네요. 이거 최고의 경기였죠 이번 시즌. 이번 라운드. 네, 정말 재밌는 경기였어요. 3대4의 스코어였고요.
이 경기 전에 마인츠가 함부크에게 좀 충격의 대패를 당하면서 좀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컵 대항전에 진출한 다음 시즌에 여지없이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인츠인데요. 그리고 레버쿠젠은 어쨌거나 펜다가 빨리 나가게 된 이후로는 정지란 이후에는 좀 지지는 않고 있고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이번 경기도 원정에서 어렵지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일단 그리말도가 PK골로 왔으니 나갔고 하네가 추가골을 가져가면서 여기까지는 하나 레프젠이 좀 쉽게 가나했는데 이재성이 시즌 첫 골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따라갔고요. 그리말도가 추가골을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3대1 그리고 또 아비디가 PK를 또 이제 넣으면서 2대3 따라가고요. 그리고 페리가 좀 2골 넣었어요. 그렇죠. 람각처럼 천하에서 네, 그 수비가 웃겼어요. 맞아요. 다른 것도 웃겼고, 사실 그거, 이양로 때리려고 하거든요? 맞아. 비 맞았어요. 이게 지금, 레버쿠리 오면서 저런 게 한두 번 있었어요, 저한테. 페리, 그 리옹에서 갈 땐 참 기대 많았는데, 정말 기대 이하잖아요, 사실. 짜증나 되게 컸죠? 사실 나올 때는 괜찮았어요. 네, 참, 어쨌거나, 되는 팀인가 싶었던 득점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지표가 나름대로 좋은 골을 보여주면서 이제 한 골 따라갔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마인츠의 사업카이즈가 레버쿠젠의 5번째 득점을 정말 골라인 앞에서 막아내면서 마지막까지 추격을 했지만 또 레버쿠젠 승리를 가져왔고요. 마인츠가 정말 지금 쉽지 않게 그걸 예상을 했던 것과 같이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는 이런 중위권 이런 팀들은 분데스리가 헤매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마인츠를 보면 딱 근력이 나오잖아요. 지금 1승 1무 앞에고요. 16이 초도했습니다. 네. 이 경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걸 지금 빼셔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말도 선수가 골프셋을 결국에 쓰긴 했는데 그거 마지막에 있어요. 네. 근데 이거 그 타이밍이 정말 저도 한참 웃었는데 이 경기 중계를 이제 한국 중계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중계주였던 해설위원님이 무참에 실패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말도가 키를 딱 넣고 골프 모션을 취해가지고 딱 골프를 딱 치니까 해설위원이 있더라고 함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최근에 울산 이공용 신병 관련해가지고 그런 골프 사건 있었잖아요. 이게 그거랑 이제 써가지고 딱 그 경기 끝나고 영훈이 가지기도 전에 이게 딱 터지니까 저거 그리말도 설마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다. 라는 생각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낮에 울산이 이제 맞아요. 네. 이청용 선수가 정말 반격 도발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밤에 거의 지구 거의 반대편에 가까운 독일에서 이말도가 이게 픽대를 넣고 세레모니랑 본인 이게 선수상 관리를 못했을 것 나왔잖아요. 페나우도 그렇고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어쨌든 이게 신병 감독과 김용 그 관련해가지고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을 해드릴 수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좀 시기가 좀 유했다 하면서 좀 묘해서 넘길 수 있는 에피소드로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병철님이 말씀하시려 했던 것도 이거 맞죠? 맞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골프를 좋아해요. 그래서 러시아가 골프를 되게 좋아해. 그래서 세레머니를 한 건데 한국에서 하필 타이밍이 그 있잖아. 선수의 그 감독적인 세레머니가 있었잖아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웃음을 참는데 실패하지 않았을까. 네. 재밌었다. 어떻게 했다. 신기했다. 이거도 재밌었고 그 세레머니도 재밌었고 네. 그 이슈들 우리가 되게 많았던 경기였. 네, 맞죠.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어냈다. 저 아르투르 PT도 안 줘도 되는 것도 좋죠. 이제 몇 시간 뒤에 아르투르가 이제 흡입차를 상대를 네, 필요하지 마. 한 10번 털릴 겁니다. 10번이고. 기대 안 하고 있어요. 아마 로이 과대가 엄청나게 백업을 가지 않을까. 과대야 미안하다. 그래도 시우만 감독 대행이죠 지금. 문제는 감독이에요. 네? 오직 감독이에요. 네, 감독인데 즉 그거죠. 4승 무패 행진 기록하면서요. 레버쿠젠도 상위권에 지금 안착을 했고요. 지금 레버쿠젠은 5등입니다. 하지만 4등, 3등 슈투트가르트, 2등 라이프치히 승점 차가 2점밖에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흐름을 이어간다면 헤라루 경지를 빠르게 수습하는 걸 성공적으로 이뤄내지 않았나. 그래, 그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현명한 판단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그러니까 진짜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빨랐네요. 네, 이거는 진짜 빠른 결단이었다 생각해요. 신이 스스로 이제 버텨야죠. 버티면서 알론소를 찾아야죠. 그렇죠. 아니 버티는 게 아니라 이건 안 들려. 버티는 게 아니라 하니까 아직은 네? 버텨도 상관이 없다. 그지 버텨서 안 하는 연인을 하도 제가 그렇죠. 2년이니까 2년 내에 못 구하면 상관은 더 열리면 상관없을 것 같긴 하다. 앞으로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나? 네. 어쨌든 지지 않고 있고 그렇죠. 네, 지금 상황으로는 결과를 내는 게 다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결과도 못 내는 감독이 앉아 있었지만 네. 아이츠 얘기를 잠깐 하면요. 지금 리그 3연패고요. 16위 쳐져 있고 9경기 연속 다실점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고인릭센 감독의 고집에 대해서 지금 비판이 더 거세지고 있어요. 이재성 선수의 득점은 정말 반갑고 그렇지만 이 전 시즌 유럽 대항전에 진출할 정도의 저력을 보여줬던 마인츠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필릭센 감독의 거치도 조금씩은 물음표가 뜨겠네요. 네, 이게 플랜 A를 해서 가지고 가는데 이게 저번 시즌보다 더 오히려 전력이 약화된 팀이거든요. 마인츠는. 어쨌든 팀 주 윙백인 카시도 부상으로 입단을 한 상태고 그리고 주전 센터백이었던 옌츠도 지금 이제 그렇게 다시 임대 복귀를 해서 스코어도 안 꺼진 상황에 유럽 대항전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전술 포커스트고 네 맞아요. 저 불카르트도 이탈을 했으니 그래서 네네 맞아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보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들이량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플랜 A를 계속 유지하고 가는 게 저는 좀 있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네. 심지어 유럽 대항전 원정 보면은 서밖에 할 수 그게 전술적 역량 한계다? 그치 그게 볼 수도 저밖에 못하는 감독일 수도 애초에 취리에서 딸려서 온 그렇죠. 그러다는 게 아닐까. 아직 시즌 초반이라서 반등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마인츠는 좀 빠르게 의연한 사슬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라이프치히가 지금 2등까지 올라왔습니다. 5경기 무패였고 홈도르크 역시도 이제 마인츠를 잡아내면서 저 3경기 무패, 그러니까 무패를 달리고 있는 팀끼리 만났는데요. 홈에서 라이프치히가 프로크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홈도르크도 나름대로 분전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홈도르크 입장에서는 일단 체급차가 있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벌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좀 아쉬운 거는 어쨌든 결정력이 부족했다. 네. 그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함부로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죠. 네, 그거 하고서라도 살리지 못해요. 특히 이제 짜리에 있는 히프스 선수가
진짜 기회를 많이 말아먹었어요. 전 세비스를 두세 번 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덤빈 것 같다고 해서 안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드리크가 개인적으로 옛날 손흥민이 있을 때부터 좀 호감이 가는 팀이었는데 로펜가가 어쨌거나 아스날에서 이적을 했고 그래도 무엇보다 파비오비라가 지금 임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마 이적 조언 같은 거 있어서 잔류 여부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을 좀 담자면 한국사 그런 면에서도 좀 잔류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거 아스날 빌리시라. 네, 네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비에이라의 완전 이적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대략 15에서 17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정확히는 몰라요. 그 정도 언저리로도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발동시키기가 좀 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비에이라가 리그를 신고가 아이어가 네, 한국에서 이미 그만큼 있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도난 지르스는 있는 형편이라고는 하는데 그 정도 해줘야 지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에이라가 원기옥을 쓸만한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그렇죠. 근데 한번 보다는 아니니까 100 정도는 아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또 아스날에서 안 좋았던 스컬이 또 나오더라고요. 미래전에서 찔량당한. 같은데요. 또 왜 자꾸 찔량당한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저는 비에이라를 본 적이 굉장히 있으면요. 네. 한드리크가 유로파리 나가지 않는 이상 힘들지 않을까. 유로파리도 힘들고 사실 챔스 나가야 영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좀 잘하면 네. 괜찮죠? 근데 기본 텐텐을 해야 돼요. 최소 텐텐을 해야 돼요. 약간 근데 사실 에 있는 스네부의 돈이 그렇게 막 엄청 딸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 그렇죠. 한국 F의 파티라고 하긴 뭐한데 그 투자자 중에 한 명이 분데스리가에서 탑3 안에 드는 기자라서 그리고 그 전 세계를 통틀어도 탑10 안에 들 거예요. 근데 짱돌이라서 네. 어쨌든 파비오 비에이라의 영입은 한국이 좋은 영입이기도 하고 아이가 보기엔 아쉽겠지만 기존의 아스날 팬들이 보기엔 아쉽겠죠. 하지만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와 드디어 볼 좀 돌려 내가 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닉네임이 떴을 때. 그쵸, 빅네임이죠. 물론 그 포트리들이 파견이 킬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잘하죠. 왜 통과 정도면 통과를 우리한테 이렇게 공짜로 준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그리고 이번 라이프지전 동점골도 로쿠가가 가져가서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골이 좀 교체를 받아가지고 신기하게 들어가긴 했지만 그죠? 나우스 이익스서 그러니까 그것도 없고 있지 않았어. 이게 왜 들어가? 이거 파 나왔으면 바로 이제 샷건 치거든요. 아 그죠. 그때는 한국의 코리어스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네. 나도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려 했던 게 뭐냐면 바움가르트너가 그러니까 라이프치히의 바움가르트너가 사실 개막 전에 헬리스 이적설도 뜨고 좀 이탈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잔류해서 원래 베르너 라이프치히 감독의 황태자가 됐습니다. 이번 경기도 멀티골이에요. 네, 그래서 바움가르트너가 최근 득점 10골을 넣고 있고 완벽히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만개를 한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중앙 미드필더였거든요. 네. 근데 공격형 미드필더에도 저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이 순서는 그 바우트 링거가 아니라 가르트너.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네네네네. 그 레버까지 뜨던 오스트리아사에 제가 헷갈렸어요. 이름 비슷해가지고. 네, 어쨌든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그 레버까지에서 뛰던 수비력수 있습니다. 이 길을 하신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제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선수가 좀 그전 라이프치 사도를 체제에서는 좀 애매했었는데 지금 이제 4-2-3-1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적응을 하고 있는 거죠.
라이프치히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선수단에 큰 변화가 있어서 좀 쉽지 않은 시즌을 거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위넨한테 6대0으로 깨지고 난 이후에 5승 1무 최고의 또 페이스를 타고 있어요. 스틸 그 특경기 이제 미네한테 피를 당했을 때 이번 시즌 라이프치히 좀 위험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위험한 건 미넨이었습니다. 진짜 위험한 건 미넨이었다. 진짜 야수죠 지금 위넨. 네, 저거를 누가 먹냐라는 게 안 될 정도로 여기가 너무 임팩트가 커서 라이프치히가 꽂혔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밤가르트 선수가 원래 호펜하임이나 이런 데서 이제 위기나 공미를 맡으면서 또 하는 움직임이 좋아서 이제 라이프치히 데려간 거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라이프치히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저 오펜다 이런 선수들보다는 이제 코멀루나 이런 선수가 연계되고 이런 선수들과 좀 맞는 것 같아요. 합이 좀 맞군요. 네, 그렇죠. 자기가 이제 들어가면서 슛도 때리고 이런 스코어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펠리스 이적을 무산되고 그런 게 오히려 이제 선수 본인한테 더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라이프치히도 흐름 좋게 타고 있고 함부르크도 경기력 자체에서는 나쁘지 않았지만 톱에서 있는 켈스테르퍼의 아쉬운 결정력 아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결국 또 멀티 실점을 허용하는 수비진 해결해야 될 숙제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볼프스부르크와 슈투트가르트 얘기할 건데요. 슈투트가르트가 원정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0대3 대승을 거뒀습니다. 원래도 볼프스부르크가 홈에서 좀 부진이 이어졌는데 이번 경기 패배로 12경기째 홈에서 승리가 없게 되고요. 또 친선 경기에서 그때 주간에 있었던 친선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던 핵심 아르놀트예요. 그 공백을 또 채우지 못한 볼프스부르크고 어쩌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슈투트가르트의 일방적인 경기였다 하고요. 그렇게 3대5까지 스코어가 벌어졌고 볼프스부르크는 진짜 큰일 났습니다. 시모니스 감독의 팀 저희가 프리뷰도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15위까지 추락을 했고요. 경기력적으로도 결과로도 우아는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 설빈님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시작됐네요. 네. 사실 할 말은 많이 없긴 해요. 그냥 이게 계속되는 감독 선임 실패 스노우볼이 커지다가 마침내 이렇게 성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또 이게 사실 처음에 시모니스를 데려온 게 저희 팀이 역습과 약간 빠른 전개를 중심으로 흘러가던 저희 팀의 전술 체질을 바꾸려고 데려온 건데 결국에는 공이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데려온 거거든요. 그렇게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또 이렇게 패배를 하고 있다고는 해도 긍정적인 지표에서 좀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점유하면서 경기를 잘 풀어나가는 장면도 잘 보이기는 하는데 확실히 눈에 띄게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공수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소비적인 관점이 너무 크고 또 패배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또는 리스크가 아무리 체질 개선이라고 해도 리스크가 너무 해도 너무 크지 않나 생각이 들기는 해요. 요새 또 그리고 네. 요새 드는 생각인데 또 함부르크랑 하이덴하임이 이번 시즌 강등권으로 예상되는 팀들이었는데 라운드를 거치면서 점점 전술적인 윤곽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선수들의 합도 맞춰져 가고 있고 요번에 2부에서 올라온 킬르는 크바스니오크 아래에서 또 돌풍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기존에 웨넨이나 볼프스부르크 같이 일부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오랫동안 유지하던 팀들이 결국에 예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스노우볼들이 점점 커져가면서 이번 시즌에 결국에 필드 안팎으로 트러블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또 성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좀
해당되는 팀을 응원하는 팬 입장에서는 좀 많이 불안한 마음이 크긴 납니다. 이번 시즌 1부에서 어떻게 버티지 못하고 떨어질 수도 있을까봐. 그러니까 메린글라드바도 사실 그렇지만 볼프스부르크도 응원에 세비는 거는 사실 좀 어색하거든요. 이 정도 규모의 클럽이 등등이 된다 이것도 리그 전체도 사실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지금 홈에서 12경기째 승리가 없고 또 갑자기 친선 경기에서 캡틴 아르돌트가 부상을 당하고요. 그리고 시모니스 감독이 네덜란드에서 넘어왔는데 결국 인상적인 지금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반전의 기회가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게 너무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그 현지에서도 점점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 축구에 대한. 예. 진짜요? 이거 선생이도 죽이고. 네, 여론을 이제 현지 팬들 여론을 보려고 가끔씩 트위터를 많이 보기는 하는데 저희 이제 볼프스부르크가 여축이 좀 강세거든요. 그죠. 나 아니죠. 분데스리가에서 이제 미넨 다음으로 2왕인데 다들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그 얘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팀이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긴 합니다. 안전의 계기로 기대하는 게 있을까요, 그러면? 이거 지금 많진 않아 보이긴 한데요, 솔직히. 팬 입장에서. 지금 당장 스쿼드 지대는 확실히 좋다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시모니스만 경제된다면 다시 그쵸, 경제밖에 없어요. 다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게 뭐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이렇게 덩어리면은 매할 수 없는 지역까지 유비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슈트가르트 얘기 잠깐 해보면요. 저는 이거 골 승가만 보긴 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여기 적어주셨는데 마지막 득점 슈틸러가 이제 골을 넣으면서 물론 미드필더에서 뭐 스코어링에 책임이 있진 않지만 좀 경기력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그 전에 이제 레스터에서 내려온 엘카두스의 어시스트가 패스가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유. 이게 스카르트가 아까 뭐 언급했듯이 공격수 영입이 없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엘카누스는 정말 잘 데려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엘카누스가 진짜 잘하더라고요. 약간 골 풀어주는 것도 풀어주는 건데 찔러주는 패스도 너무 잘 넣어주고 그리고 나름 슈팅 능력도 가지고 있고 잘해주더라고요. 또 이 선수가 레스터에서도 정말 많은 D클럽들의 이제 관심을 받았는데 그 이유를 저 이제 분데스리가 넘어가서도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라이부르크와 프랑크푸르트 스키에 2명의 패널이 스코어를 맞췄던 이 경기 얘기해 볼게요. 2대2 무승부였고요. 지금 프라이부르크가 완전히 모제베의 팀이 됐습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산체스 골키퍼의 이제 좀 아쉬운 퍼포먼스와 함께 또 로빈코의 부진과 함께 지금 4경기 14실점이에요. 좀 실점 페이스가 심각해 보이긴 합니다. 네. 하나인 것 같아요. 리그 100점 MB인데 이거 때다 실점? 이런 표현을 내가 최근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패피상하는 배터팀 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게 팬이 입장에서는 이게 최근에 이렇게 좀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마음이 남립니다. 이게 어쨌거나 87분에 프리킥으로 이제 실점을 하면서 동점을 허용했던 프랑크푸르트고요. 프라이부르크 역시도 이제 지금 유럽 대그전에 진출을 해 있잖아요. 유로파 리그를 앞두고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어쨌거나 프랑크푸르트라는 강대 상대로 승점을 홈에서 따냈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포의 부진 얘기 나와서 주장 탈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이 경기에서도 포의 패스미스로 또 실점이 이뤄졌었다. 안 해도 될 실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이번에 실수만 때 아니, 참, 아니요. 네, 지금 말씀이 잘 안 들리네. 그렇지. 산센트 골키퍼의 병역 부족으로 인해서 이 선택, 결국 슈체스 골키퍼가 나오고 나서 승적 득점이 빠져야 되겠죠. 때문에 결국 다음 리버풀 경기에서는 랄셰케와 제 골키퍼가 선발로 남다고 팀멜러 감독이 통과를 했고, 한 리버풀한테 조금이라도 비빌 건덕지가 있다고 한다면 루카르트의 표현력이 살아나는 것밖에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도 브루크카르트가 멀티골이죠. 마인츠의 야슨 그래서 네, 멀티골. 네, 야심차게 데려왔는데 점차 좀 득점력을 올리면서 그래도 이 브루크카르트가 야심차게 진짜 데려온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크트 파울리와 호펜한 경기 한번 좀 얘기해보려 하는데요. 장크트 파울리가 초반에 돌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주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두렵함도 있고 득점력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지금 3연패 중이었고 호펜하임에게도 3대0 대패를 보면서 가고 맙니다. 근데 호펜하임도 지금 흐름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도 원정에서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번 경기에서도 꼭 원정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호펜하임이 그죠. 호펜하임이 홈이랑 원정이랑 크게 차이가 없기는 해요. 그죠. 아, 네네네네. 이제 홈을 어드밴티지 아니요. 홈에서 이제 장점이랄 게 많이 없는 팀이긴 하거든요. 호펜하임이. 아, 진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있었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제 호펜하임 팀은 젊은 선수들이 확실히 공격에서 잘하다 보니까 그게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이. 그리고 아슬라니와 이제 램페를레는 이제 거의 다음 시즌 빅클럽들이 많이 내부릴 것 같고 뒤에 이제 이르어나 압둘라우 이런 선수들도 다 한 명씩 가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 이제 호펜하임이 이게 충분히가 될지 아니면 또 적당히 선수들을 남겨서 또 다음 시즌 유럽 양주를 노려볼지도 때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팀에. 그렇습니다. 자크트 파울리 4연패예요. 안전이 필요해 보이고요. 홈에서는 전패인데 원정에서 3승 1무를 거두면서 중위권에 있는 호펜하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가끔 이번에 이제 약간 웃긴 얘기인데 메이저리그에서도 프레토와 이제 시애틀의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아메리카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가 있었. 네, 근데 거기서도 진짜 7차전까지 갔지만 처음 1차전은 원정팀 시애틀이 다 이기고 3, 4차전은 또 원정팀 토론토가 다 이기고 이런 식의 흐름이 가끔 이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신기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막 긴장하거나 이런 팀들이 좀 있나 봐요. 쉽게 깜짝을 느끼나 봐요. 네. 시애틀 같은 경우하고 이번에 이기면 구단 역사상 첫 월드 시리즈 진출이기 때문에 부담이 좀 부담이 좀 했었나 봐요. 특히 7차전도 잘했거든요. 근데 그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플리거한테 3런을 받아서 졌다. 실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메인 매치 리뷰해볼게요. 에어클래시코 리뷰입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경기 펼쳐졌고요. 이 경기 이제 1등과 2등의 경기였어요. 그리고 두 팀 모두 무패팀이었습니다. 뮌헨은 이 경기 전에 6전 전승이고 25득점 3실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페이스 보여주면서 3실 진짜 아웃라이어 같은 팀이었고요. 도르트문트 역시도 무승부 2개가 있긴 하지만 뮌헨과 더불어 유의한 무패팀이었습니다. 결장자가 좀 많았어요. 양팀 특히 바이른이 많았죠. 알폰소, 이토이로키, 무시알라, 스타니시치, 그냐브리 상당한 좀 이탈자가 있어서 이것이 좀 변수가 되나 싶었는데 결국 결과는 바이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도르트문트는 또 엠르잔 캡틴이라고 봐야 될 것 같던
리더의 역할을 맡아야 됐던 엠레잔이 없는 게 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고요. 좀 경기 흐름을 간략하게 짚어드리면 전반전은 그냥 경기 전반전으로 그랬지만 앞서 45분에는 바이런의 거의 쇼타임이었다. 슈팅이죠. 네, 그러다 이 선수에서 네. 100만 점만 봤을 때 정말 스무스하게 끝날 줄 알았어요, 경기가.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맵구나. 원사이드하게. 네. 자, 그런 식으로 전반전을 완전 지배했기 때문에 사실 전반전까지는 얘기를 할 만한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1분에 케인이 벌써 12번째 리그 득점을 기록하면서 이제 앞서 나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후반전에 좀 배치를 갖고 왔던 보르센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매차의 헤더가 살짝 빗나가기도 하고 아데미가 좋은 기회를 이제 넘어지면서 놓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78분에 이제 조우 벨링엄이 올리세를 보지 못하고 잘못 걷어내다가 그대로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2대0을 허용하는 순간 사실 경기도 좀 기울었다고 봐야 됐는데 그래도 브란트가 들어오자마자 득점을 기록하면서 2대1까지는 갔어요. 그대로 경기가 끝났지만요. 이게 조브 벨링으로 네네. 조브 벨링엄이 이게 볼을 살리려고 했었던 건지 좀 판단이 늦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올리세가 빨리 알아채고 바로 볼을 넣었던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골문 앞에 완전 앞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냥 급하게 어떻게든 빨리 그냥 멀리 뻥 찾아 이런 생각만 갖고 있어서 뒤돌면서 이제 그냥 앞으로 치르려고 했는데 눈치를 챘던 올리세가 이제 거의 슬라이딩하면서 돌진을 했고 그대로 그냥 받고 들어간 거죠. 그 원주님이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 그래도 5-3-2는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다. 자비처 크로스로는 앞에 있는 애들한테 패스 주기가 어려워서 좀 아쉬웠다. 라고 이제 도르트문트 팬이 후기를 남겼습니다. 이런 날에 잡초 거쳐단들 체스너결 이런 날은 은매차. 이런 날은 브라이트. 근데 브라이트 잘하더라고요. 브란트가 찾자마자 지rop골을 그래서 하나씩 브란트를 빨리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적어주셨고요. 네, 그래서 쿠카메카나 이런 선수들을 안 쓰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아닙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 후반은 정말로 도르트문트가 미넨을 압살했던 경기력이었다. 이래서 지금 이드나파크 가면 미넨도 위험할 수 있다. 미도만 그렇죠. 아무래도 저번 맞대결에서 이제 이겼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맞대결 아마 이제 또 돌아오겠죠. 그때 또 경기 어떻게 될지 지켜본 재미였을 것 같은 두 팀. 그리고 이번 경기 선발로 니콜라 잭슨이 나왔습니다. 바이른의 선발로. 맞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물론 아직 팀에 적응을 다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바이른의 공격수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하다. 물론 케인을 써보지만 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힘들다. 사실 이번 경기에 있기는 했지만 잘 안 보였던 선수긴 해요. 영향력이 많이 없었던 선수 중에 하나였죠. 바이른 잭슨이 그렇게 큰 경기 빅게임에 간 선수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내보내지듯이 끝난 거기도 하고요. 해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력 네네. 네, 그게 좀 떠났다는 경기였던 잭슨은 아마 다음 시즌 좀 밀리는, 물론 미넨이 영입을 안 할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당연히 밀리는 없을 것 같아서 슈퍼스타의 실종은 좀 제가 염려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공격적인 경기를 내걸었지만 막상 좀 어쩔 수 없죠. 스쿼드 자체는 좀 수비적인 라인업을 들고 왔던 코바치 감독, 도르트문트의 코바치 감독이었고요. 해리 케인은 진짜 경기력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득점도 기록했고요. 그리고
진짜 뭐 브란트가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네. 잭슨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좀 아쉬운 퍼포먼스를 보인 이후에 60분만 뛰고 고르츠카가 교체가 됐습니다. 또 혹시 대학 클래시코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전 이 정도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다음 네네. 디어 클래시커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도른 능력자도 제대로 준비를 잘해서 올 것 같아가지고 사실 미네는 네. 부상인 선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또 대부분 요 라인업으로 요 시즌을 보낼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가지고 다음 디어 클래시커 때도 이렇게 비슷한 스쿼드로 나오면은 도르트문트가 기존대로 잘 해주면은 공격적으로 나와주면은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제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뭐 추가적으로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있다면 네. 이제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마이스터 샬레 2부에서 이제 독일 국대 짧은 리뷰하고요. 유럽 대항전이 지금 녹음 시간에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